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이곳은 준공된 지 15년 된 아파트 단지이고 저쪽은 20년 된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벌써 35년이 넘었습니다. 35년 전만 해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층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일종의 신분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녹지 공간은 거의 없고 외벽에는 균열이 생겨 물이 스며듭니다. 엘리베이터는 원래 2대였지만 지금은 1대만 운행 중이고 나머지 1대는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공용 면적 비율도 지나치게 높아 답답함을 느끼게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한때의 상징이 현실의 부담으로 바뀌어버린 듯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런 골치 아픈 일을 겪고 계신가요? 2008년에 준공된 아파트가 이제 겨우 15년 남짓되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가구당 2만 1,000위안을 분담하라는 통보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또 2010년 당시 도시 고급주택의 기준이라 불리던 한 단지에서는 외벽 단열층이 대규모로 탈락해 보수 비용이 제곱미터당 500위안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입주민단체 채팅방은 그야말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비용을 따지고 누군가는 불만을 쏟아내고 또 누군가는 결국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집이 정말 70년 소유권 만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것을 단순한 개별 사례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이런 유지 보수 문제는 전국 여러 도시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라기보다 고층 주거 건물에 내재된 구조적 부담이 드러나는 과정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으로 10년 각 도시의 중산층 가정이 자산을 배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입주민들은 아마도 당시 높은 가격에 대출까지 받아 장만한 집이 훗날 이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곳은 동관과 심천 경계에 위치한 봉강화원 아파트 단지입니다. 1993년에 지어졌고 당시에는 70년 토지 사용권을 내세운 주거단지였습니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 외벽은 곳곳이 탈락하고 전반적으로 낡고 허름한 모습입니다. 단지 환경 역시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때 화원식 아파트라 불리던 공간이 이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요즘 30층이 훌쩍 넘는 대규모 주거단지들이 수십 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쉽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점점 한 가지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때 많은 이들이 앞다투어 선택했던 20에서 30층 규모의 고층 엘리베이터 아파트, 이른바 고급 주거 형태가 또 다른 국면을 향해 조용히 흘러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하는 유지 관리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아파트에 10여 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엘리베이터와 전기 설비 등 각종 공용시설이 점차 노후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수리 비용과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거주 만족도 역시 서서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의 수명이 단순히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거주 만족도를 좌우하는 요소는 엘리베이터, 수도관, 전기 배선, 소방 설비 같은 핵심 인프라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설비들은 비교적 명확한 교체 주기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15년에서 20년 정도가 하나의 분기점이 됩니다. 중국에서 고층 주택이 본격적으로 급증한 시기가 2000년 이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2030년 전후로 상당수 고층 단지들이 집단적으로 노후화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 시기가 되면 엘리베이터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배관이나 주차 설비에서 누수가 발생하며 외벽 마감재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집이 고장나면 수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처음부터 수선 유지 기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리 공사 비용이 수백만 위안에서 많게는 수천만 위안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적립된 기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관리회사가 철수해버리고 수선기금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 33층 고층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가 한 번 고장나면 수리비 문제로 4달씩 운행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 사이 주민들은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며 생활해야 하고 사실상 강제운동을 하는 셈이 됩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다시 한번 입주민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금 과정은 곧 갈등이 폭발하는 과정이 되기 쉽습니다. 누가 더 오래 살았으니 더 많이 내야 하는가? 저층 주민도 고층 주민과 동일하게 부담해야 하는가? 비어있는 집이나 임대용 주택 소유주도 비용을 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은 몇 번이고 회의를 거듭하지만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결국은 일부만 겨우 수리하고 더 큰 안전 위험을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헐고 다시 지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질문 자체는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개발업자의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3층을 철거한다면 최소 66층은 지어야 비용을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고도 제한이 엄격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누가 손해를 감수하며 재건축에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고층 아파트의 재건축 2세대라는 꿈을 접는 것이 현실적일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산 것은 기대했던 자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또 다른 의미의 부동산, 움직일 수도 없고 쉽게 팔 수도 없는 자산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자주 섞인 표현입니다. 30층짜리 고층 아파트 한 동에는 적게 잡아도 700에서 800세대가 거주합니다. 세대당 100만 위안을 보상한다고 가정하면 보상 비용만으로도 7억에서 8억 위안, 즉 약 1,400억 원에서 1,6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재건축 비용까지 더하면 개발업체로서는 사실상 수익을 낼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대다수 노후 고층 아파트의 최종 결말이 보수도 끝이 없고 매각도 어렵고 철거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반복되는 마모와 노후화 속에서 이러한 주택들은 점점 거주 가치마저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건설업계 내부에서도 이미 리스크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대형 건설사 그룹이 30층 이상의 순수 주거 프로젝트를 줄이거나 아예 회피하고 있습니다. 내부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서는 초고층 주택의 전 생애 주기, 유지 관리 비용과 위험이 매우 높으며 향후 발생할 문제를 떠안을 주체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개발사와 시공사조차 이런 프로젝트를 조심스레 피하고 있다면 일반 구매자가 단지 전망이 좋다, 외관이 웅장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에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누군가 이 모든 위험을 대신 떠안아 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결국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혹은 보험이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황이 다릅니다. 도시 재개발 자원은 대개 소유권이 복잡하거나 역사적 문제가 얽힌 구 공공주택에 우선 배정되며 일반 분양 아파트 단지는 사실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산보험 역시 건물의 자연적 노후화로 인한 손상은 면책 조항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유지보수 비용은 고스란히 입주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한편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층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안전과 편의성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 때문이기도 합니다. 20에서 30층짜리 고층 건물에서 화재나 지진이 발생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주민들은 오로지 계단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층수가 높을수록 탈출 시간은 길어지고 외부 구조의 난이도 역시 커집니다. 반면 저층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지면의 안전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층은 전망이 좋다는 점이 장점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고층은 위험이 크다라는 현실을 다시 따져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공용면적 부담의 숨은 비용입니다. 저층 다세대 주택의 공용면적 비율은 보통 10에서 15% 수준이지만 고층 엘리베이터 아파트는 25에서 30%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100제곱미터라고 표기된 집을 사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면적은 70제곱미터 남짓일 수 있습니다. 같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실제로 손에 쥐는 공간은 더 작은 셈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관리비나 난방비 등이 대부분 건축 면적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실제로 쓰지도 않은 공간에 대해서도 계속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심리적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고층주택이 20년 후에는 공중 빈민가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배경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인구 밀도입니다. 일부 인기단지는 수십만 명이 밀집해 거주하며 주민들이 하루 평균 몇 시간밖에 햇빛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엘리베이터가 지하철보다 더 붐비고 공용시설은 극도로 과부하 상태에 놓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설비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운남 지역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사고 역시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 장기간 관리와 유지 보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2025년 7월 10일 곤명에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으로 급상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59세 주민이 탑승 중이었으며 안타깝게도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엘리베이터는 약 55초 동안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17층에서 33층까지 고속 상승했으며 탑승자는 여러 차례 층 선택 버튼을 눌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해당 설비는 오티스 제품으로 알려졌으며 마지막 유지 보수 점검이 사고 당일에 이루어졌다는 점도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임대 비율이 급격히 높아질 경우입니다. 한 단지 안에서 자가 거주 비율이 낮고 다수의 주택이 임대로 전환되면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관리비 수납률도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 관리 회사의 재정이 불안정해지고 공용시설 유지보수 수준도 점점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어진 지 20년도 채 되지 않은 단지에서 복도 한쪽, 쓰레기 집화장 주변, 녹지 공간 등이 사실상 방치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층주택은 구조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고 설비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만 느슨해져도 노후화 속도가 빠르게 가속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블로거가 오래된 고층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촬영한 모습은 화려했던 분양 당시의 홍보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노후된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난 풍경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길을 걷다 고개를 들어보니 위층 어딘가에서 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전동 자전거는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고 제대로 충전할 공간조차 찾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각동 출입구 앞은 전동 자전거로 가득 차 있으며 복도 벽체는 곳곳이 손상돼 있습니다. 소방 통로에는 빨래와 건조대가 널려 있고 벽에는 각종 광고 전단이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복도 안쪽에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 블로그는 또 엘리베이터 앞에 다가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불쾌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관리사무소의 공지문을 촬영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아무 데서나 소변을 보지 말라라는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주변 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시설 노후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실효성, 주민의식, 공동체 유지 능력이 함께 작동하지 않을 때 주거 환경이 얼마나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들어간 뒤 그녀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짙고 불쾌한 담배 냄새였다고 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운행될 때마다 눈에 띄게 흔들려 좁은 공간 안에서 큰 불안감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동료 한 명이 바로 이 엘리베이터에 갇힌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구조가 지연되면서 상당히 불안한 상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고층 주거 환경에서 핵심 시설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수준이 거주자의 심리적 안정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에 따르면 양광 화원단지는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되어 지금은 약 10년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지 공시 자료에는 2024년부터 이미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입주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단지에서 대규모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 특별 수선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문제를 사고하게 합니다. 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고층 주택이 빈민화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고층 엘리베이터 아파트는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시장 상황을 보며 매각을 고민해야 할 시점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이런 유형의 주택은 거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동일한 연식의 계단식 저층 아파트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200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공급된 고층 단지들이 동시에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어 비슷한 상황의 단지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의 가치는 입지, 관리 수준, 수요 구조, 지역 인구 변화 등 여러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장기 보유를 고려한다면 설비 교체 주기, 수선 기금 잔액, 관리회사 운영 상태, 단지의 자가거주 비율 등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 20년이 넘은 고층 아파트가
중고거래 시장이나 법원 경매 시장에서 이른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단순히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바로 수요가 붙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잘 아는 매수자일수록 오히려 신중하게 접근하거나 매수를 꺼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이 노후 고층주택에 대해 대출 심사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감정평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대출 기간을 단축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 자체가 거절되는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동일한 입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준공 15년 이상 된 고층 아파트의 가격이 20년 이상 된 소형 저층주택보다 낮게 형성되는 사례도 나타난다는 지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라고 묻습니다. 이유는 비교적 현실적인 요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층 주택은 대체로 면적이 작고 공용 면적 비율이 낮아 실사용 면적이 높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도심 핵심 입지에 먼저 개발된 경우가 많아 위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고층주택은 공용 면적 비율이 높고 엘리베이터, 소방시설, 배관 등 공공설비 의존도가 큽니다. 이런 설비는 시간이 갈수록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미래의 고정비 부담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소 낡았더라도 구조가 단순하고 유지 부담이 낮은 주택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현실은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추가 수리비를 투입하는 결정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경제 여건이 나은 가구는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구가 남게 되면 관리비 수납률이 낮아지고 설비 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 상태가 점차 악화되고 이는 다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제도도 장기 리스크를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에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30년인 것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건물의 감가상각과 수명 문제를 고려해 설정한 구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실제 건물의 구조적 수명은 설계 기준, 시공 품질, 유지 관리 수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주택을 단순한 현재의 가격이 아니라 20에서 30년 뒤에도 유지 가능한 자산인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70년 후에도 그 집이 정말 당신의 것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중국의 주택 평균 수명은 25년에 불과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심천의 1세대 상품주택은 35년 만에 위험 건물로 분류되었고 철근이 심하게 부식되어 재건 비용이 초기 계약금보다 더 비싸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왜 주택담보대출 기간이 30년일까요? 은행은 이미 집이 30년을 버티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계약금 50만 위안에 대출 150만 위안이라면 결국 20년의 청춘을 담보로 잡히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이 낳는 것도 망설이게 되고 직장을 쉽게 그만두지도 못하며 실직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도 잃고 은행을 위해 10년 넘게 일한 셈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은 결국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마치 갑자기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뗀 열차처럼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방향성도 불투명해졌습니다. 2, 3선 도시가 먼저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1선 도시들도 잇따라 하락세에 들어섰습니다.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30% 이상 하락했으며 시장 유동성도 점차 위축되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70개 대중소도시의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선 도시의 신규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3% 하락했고 기존 주택은 0.5% 하락했습니다. 상해, 북경, 광주, 심천 등의 기존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6.8%에서 8.7%까지 하락했습니다. 무한, 성도 등 일부 도시의 매물 등록 수는 20만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래 소요 기간은 18개월 이상으로 늘어났고 매물이 6개월 이상 거래되지 않은 사례도 이제는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며 주택을 매도하는 일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호 차이나 공동 창립자인 반서클은 집을 사는 목적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눈을 감고 집을 사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 그런 시기는 끝났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주택가격은 등락이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중고주택 가격이 40개월 이상 연속 하락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60에서 70%의 도시에서 전월 대비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은 투자 상품에서 점차 소비재로 돌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집을 사는 이유는 아이의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가족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것이지 내년에 가격이 2배로 오르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세 대비 매매 수익률도 1.8%에서 2%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시장은 점점 더 이성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투기 방식은 예전처럼 통하지 않으며 실제로 살기 편하고 임대 수요가 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몇 해 전 기업가 조덕왕은 집은 결국 시멘트와 벽돌 더미일 뿐 앞으로 점점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다소 과격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그의 판단이 일정 부분 현실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부동산 블로그 일로향북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경고해왔습니다. 그는 집값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고주택 매물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일반 가정은 부동산 자산 비중을 낮추고 현금 보유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업력서를 전후해 그의 계정이 영구 정지되면서 적지 않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계정이 사라진 문제를 넘어 시장 심리와 여론 공간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건드린 사건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요령지역 네티즌들은 최근 몇 달 사이 집값 하락이나 상권 침해를 다루는 콘텐츠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영상이 업로드되지 않거나 게시되더라도 곧바로 노출이 제한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가계 자산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인 만큼 다양한 관점과 정보는 잠재적 구매자와 보유자에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만약 비관적인 전망이나 위험 경고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다면 일반 가정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결정의 공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2026년 중국 부동산은 더 이상 자금 조달 게임이 아니라 채무 상환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신달 부동산의 이자 부채는 532억 위안에 달하고 자산 부채 비율은 70.83%에 이릅니다. 순손실은 76억 2천만 위안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과거에는 토지를 매입할 때 대출에 의존하고 주택 건설은 선분양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기존 부채를 새로운 부채로 메우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행 창구가 사실상 닫히고 자금 조달은 동결되어 현금 흐름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누가 매출 1,000억 위안을 먼저 돌파하느냐를 경쟁했다면 이제는 누가 내일까지 살아남느냐를 겨루는 형국입니다. 다만 이는 부채 청산이 이미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는 업계 디레버리징의 중반 단계에 해당한다는 분석입니다. 중앙 국유기업은 부채 비율을 50%라는 레드라인까지 낮추도록 압박받고 있고 중소부동산 기업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한편 완공 후 분양 방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남의 경우 현방 판매 비율이 70%에 달하며 전국 평균도 약 3분의 1 수준에 근접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성이 높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사 입장에서는 선분양이 중요한 현금 유입 통로였기 때문에 그 통로가 축소되면 자금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는 안정성을 체감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현금 흐름의 긴축으로 받아들여지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는 향후 1에서 2년 동안 일부 프로젝트의 지연이나 중단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하락했으니 이제 바닥이 아닐까? 하지만 진정한 시장의 바닥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공포에 따른 매물이 충분히 출회되고 시장의 불안이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아직도 상당한 규모의 부채가 완전히 재조정되지 않았고 재정지방은 여전히 토지 매각 수입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택 재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착점이라기보다는 조정 국면의 후반전에 가까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동산 산업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과거처럼 높은 레버리지와 기대 심리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던 시장 환경은 이미 막을 내렸다는 평가입니다. 진정한 바닥은 과도한 레버리지가 충분히 해소되고 재고 물량이 의미 있게 줄어들며 시장 신뢰가 재구축되거나 완전히 재편된 이후에야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